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며 뒤집혔습니다. 또다시 무력 충돌이 격렬하게 터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캄보디아는 중국산 로켓 전력과 요충지 거점을 총동원하여 태국을 맹렬히 압박했습니다. 작은 실수로라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 등 강대국들은 그 어떤 실질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승리하느냐보다 누가 외교적 공을 가져가느냐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죄 없는 민간인들의 생명은 그들의 관심사 밖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 전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3km라는 원거리에서 발사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 캄보디아의 핵심 지휘 통제소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휘소와 탄약고, 그리고 로켓 거점들이 순식간에 파괴되었고 전세는 단번에 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캄보디아 전력을 실제로 무너뜨린 것은 이 미사일이나 폭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가진 극비의 비밀 무기였습니다. 도대체 현장에서는 어떤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전 세계가 숨죽이며 경악한 한국의 비밀 무기. 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한국 무기는 위협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일주일 전 미국 국무부 회의실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작전 문서는 그 흔한 통념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이선 콜번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동남아 정밀 타격 및 학전 관리를 전담하는 수석평가관입니다. 52살의 나이에 20년 이상 현장을 직접 녹였습니다. 2025년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은 그날 오전 10시 본부 회의실에서 긴급 첫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전선 지도를 펼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국경 상황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확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 사태를 동맹구도 안에서 반드시 정리해. 저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맹구도. 너무나 익숙하고 안락한 단어였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태국은 미국의 협력국이며 한국은 그저 장비를 납품하는 공급자 위치. 그것이 제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써온 보고서의 기본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작전 문서는 그 익숙한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감히 한국의 KG-3G, 미 한국형 GPS 유도폭탄 운용 계획이 미국의 FATCU 계획보다 더 앞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질서가 어긋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언제나 심리적으로 불편한 법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와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에서 직접 상신된 자료였습니다. 서명란에는 태국 공군 무장 운용 책임자인 아난 수티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가 올린 문서에는 KGGB의 실전 투입 방안과 표적 우선순위 초안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휘 통제소, 탄약고, 로켓 발사대 등 타격할 표적이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폭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먼저 공격하여 캄보디아 지휘 체계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치밀한 작전 설계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무기이 아니라 절차 운용 계획과 문서에 먼저 나온 이유. 훈련이 이미 완전히 끝났다는 표시에 숨겨진 의미. 원거리 투하 후 즉시 이탈이라는 운용 방식의 함에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태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핵심으로 삼화 전장의 작전을 짜고 있다는 충격적인 뜻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추고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 그 근본적인 자기 질문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오후 2시 국무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코엔, 동남아 담당 특사였습니다. 그는 전화로 단도직입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콜먼, 자네가 보고서 방향을 잡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 말씀하세요. 합전 요소는 최대한 줄여. 성과를 과장하거나 부풀리지 마. 동맹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 저는 잠시 말을 잃고 침묵했습니다.
그의 지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태국이 어떤 놀라운 성과를 올렸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서사로 교묘하게 포장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직접 가겠다는 말인가? 네. 문서만으로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태를 키우지 마. 불을 키우지 마. 그게 워싱턴이 이 사태에 대해 원하는 유일한 방향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불을 키우지 말라. 그 말은 곧 현장에서의 한국 관련 성과를 축소하고 덮으라는 뜻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들린 작전 문서는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와 같았습니다. 태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장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의 낡은 국제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워싱턴이 원하는 정치적 결론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충돌할 때 나는 정보 분석관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맴돌았습니다. 오후 4시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주태국 공관 라인에서 온 자료였습니다. 발신자는 박은영,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안전 및 영사협력 담당이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문서에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범죄 단지와 관련된 심각한 경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 납치, 감금, 사이버 범죄 강요 등 피해 신고가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선의 군사 문제와 후방의 범죄 문제가 왜 하필 같은 날 동시에 올라오는 거지?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응시했습니다. 전선의 한국형 무기 작전 계획, 그리고 후방의 한국 국민 안전 경보. 전혀 무관한 두 개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결제 라인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가 단순히 군사 충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섬뜩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전선과 후방이 은밀하고도 치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왜 한국 시스템이 문서의 맨 앞에 배치되었는가? 왜 태국은 이 절차를 이미 훈련으로 완전히 굳혔는가? 왜 후방의 한국인 안전 경보가 하필 이 시점에 올라오는가?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출장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적지는 태국 공군 제1전 투비행단 기지. 목적은 KGB 운용 절차 현장 검증. 결제 라인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반대는 없었습니다. 다만 리처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불을 키우지 마. 그 말은 제가 현장에서 무엇을 보든 결론을 조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밤 9시 윤지안이라는 이름으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 계지집이 해외 지원 피함이었어요. 그녀는 제 방문 일정에 맞춰 보안 및 문서 패키지를 준비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메일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 문장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마치 문서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자신감인가 아니면 도발인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미국 플랫폼이 전장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어요. 한국은 부품을 납품하고 태국은 그걸 장착하고 미국이 전략을 짜는 구도. 그게 제가 알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문서들은 그 구도와 맞지 않았어요. 한국 시스템이 작전 설계의 중심에 있었고 태국은 그 절차를 이미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전 문서 사본과 안전경보 요약본이 들어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보게 될 현장은 내가 알던 세계와 얼마나 다를까? 일주일 전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무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요. 방콕행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긴내 와이파이로 들어온 메일 제목은 간단했어요. 보고서 방향 조정 요청. 발신자는 리처드 코엔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기 전에 이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메일 본문에는 국무부 내부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성과 과장 표현 자제 및 확전 요소 축소 공식 지침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내리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현장을 보기도 전에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은 태국의 성과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시스템이 그 성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방콕 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지 연락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건넨 첫 마디가 기억납니다. 콜먼 씨,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어떠해요? 중국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장웨이라는 국방무관이 태국 외교부 라인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웨이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파견된 인물로 동남아 군사협력 확대를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이 시점에 태국 외교부를 만나고 있다는 건 한국 시스템의 성과가 확산되는 걸 경계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장웨이 변수였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인사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메모 봤지? 고맙습니다. 방향 이해했어? 이해는 했는데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리처드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콜먼, 이건 내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확전 위험이 있어. 지금 태국이 뭘 했는지 크게 떠들면 상대편이 반응해. 그러면 상황이 더 커져. 그래서 성과를 숨기자는 겁니까? 숨기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야. 표현을 조절하라는 거지. 저는 전화기를 콱 쥐었습니다. 표현을 조절하라. 그 말은 사실을 왜곡하라는 뜻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콜먼, 네. 불을 키우지 마. 두 번은 안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지만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워싱턴의 방향은 명확했어요. 한국 시스템의 성과를 줄여쓰고 동맹 프레임 안에서 정리하라. 그런데 그 방향이 현장의 사실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 태국 측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달위원회가 긴급 소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집을 주도한 인물은 차유하냐? 태국 국방부 조달라인의 실세였습니다. 연락관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차이웃은 이번 작전 성과를 자기 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KGB 추가 도입권을 자기 라인으로 가져가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과가 나면 공을 가져가려는 자들이 나타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어요. 차이웃은 한국 시스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공을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이름을 추가했어요. 차유펀이야. 또 다른 변수였습니다. 저녁 5시 박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안전 및 영사협력 담당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콜먼 평가관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범죄단지 관련 경고를 상향했습니다. 한국인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요. 납치, 감금, 사이버 범죄 강요. 어제만 신고가 12건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12건, 하루에 12건이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게 이번 작전과 관련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같은 결제 라인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선 상황과 후방 안전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선과 후방 두 문제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같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태국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면 전선에서도 후방에서도 변수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현장에서 한국 기술진 만나시면 김도윤 책임자 꼭 만나보세요. 27년 동안이 라인에서 버틴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체계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김도윤. 27년. 숫자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밤 8시 윤재한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 개지집이 해외 지원 피함이었어요. 그녀가 보낸 문서 패키지에는 보안 절차, 방문 일정, 그리고 기술 브리핑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내일 기지에서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현장에서 답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질문은 이미 많았어요. 왜 한국 시스템이 작전의 중심에 있는가? 왜 태국은 이 절차를 이미 훈련으로 굳혔는가? 왜 워싱턴은 이 성과를 숨기려 하는가?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비만 10시 마야 로렌츠에게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안보연구자였어요. 그녀는 제가 요청한 민간 피해 관련 분석을 보내왔습니다. 자료 말미에 그녀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정밀 타격이 민간 피해를 줄이면 확전 명분도 줄어듭니다. 역설적으로 정밀이 평화를 만드는 구조예요. 이걸 숨기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정밀이 평화를 만든다.
그 논리는 리처드의 방향과 정반대였어요. 워싱턴은 성과를 숨기면 확전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마야는 성과를 드러내야 확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논리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방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빼곡했어요. 그 불빛 너머가에서 장외인은 태국 외교부를 만나고 있었고 차이웃은 조달위원회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워싱턴에서 표현을 통제하려 했고 박은영은 후방 안전 경보를 올리고 있었어요.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장외, 차이웃, 리처드, 박은영, 윤지한, 김도윤 이름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의 중심에 있는 것을 찾아야 했어요. 한국 시스템, KGB 그게의 모든 압박의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태국 공군 제1전 투비행단 기지 방문. 현장 검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불을 키우지 마. 그런데 현장에서 불이 이미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기지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 안에 든 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작전 계획, 안전 경보, 민간 피해 분석, 모든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봐야 한다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보게 될 것이 내가 써야 할 보고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 생각이 무거웠습니다. 기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했습니다. 무기고가 아니라 교육실이 먼저 보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경납고 옆에 있어야 할 탄약 저장소 대신 화이트보드와 프로젝터가 설치된 건물이 정면에 있었어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던 순서와 달랐던 겁니다. 태국 공군 제1전 투비행단 기지. 오전 9시에 도착했어요. 정문에서 보안 브리핑을 받는 동안 저는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미국 기지였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활주로와 경납고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교육시설이 기지의 중심에 있었어요. 보안 브리핑이 끝나자 안단수티를 맞았습니다. 태국 공군 무장운용 책임자였어요. 그는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쿨먼 평가관 환영합니다. 뭘 먼저 보시겠습니까? KGB 저장소를 보고 싶습니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끈 방향은 제가 예상한 곳이 아니었어요. 탄약고가 아니라 상황실이었습니다. 저 장소는 나중에 보시죠.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자 니티콘 프라차야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취직 지휘 통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는 벽면에 걸린 대형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표적 우선 순위 체계입니다. 지휘 통제소 탄약고 로켓 발사대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적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고 각 표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서로 묶여 있었어요. 재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규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훈련하면서 다듬었어요. 니티콘의 대답이 담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무기 운용이 아니라 의사결정 체계였습니다. 표적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먹이고 재공격 여부를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 문서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즉흥적인 판단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상황실을 나와 교육실로 이동했습니다. 라린다 리고 있었어요. T50TH 교관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교육 커리큘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KCGB 운용을 별도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체 비행훈련에 통합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조종사가 KGB를 특별한 무기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평소 훈련대로 움직이다가 자연스럽게 투하하고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전에서 실수가 줄어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특별한 무기로 취급하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실수합니다. 향수 루틴에 녹여 넣으면 몸이 먼저 움직여요. 저는 물었습니다. 교육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한국집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김도윤 책임자가 초안을 잡았고 우리가 현장에 맞게 조정했어요. 김도윤 어제 박은영이 언급한 이름이었습니다. 27년 동안이 라인에서 버틴 사람. 저는 그 이름을 다시 메모했어요. 교육실을 나와 정비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김도윤을 처음 만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김도윤 책임자시죠? 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까? 그는 손에 들린 공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평가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뭘 알고 싶으십니까? KGB 운영 절차요. 어떻게 이렇게 체계가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체계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27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 몸에 배어 빈모자로 입력할 때 오류가 날 수 있는 지점이 17군데입니다. 그걸 하나씩 막았어요. 체크리스트로 고정했습니다. 17군데요. 네, 처음엔 32군데였어요. 15년 걸려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숫자에 놀랐습니다. 32군데에서 17군데, 15년. 그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김도윤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다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류가 나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조종사가 죽거나 민간인이 죽거나 둘 다 제 책임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단순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오류가 나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오류를 막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비구역을 나와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팝콘 찬타라가 F16 앞에 서 있었어요.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비행복을 입은 채로 저에게 악수를 건넸어요. 콜먼 평가관 비행 프로파일 보시겠습니까? 네, 팝콘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비행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경로를 따라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진입합니다. 위협권 밖이에요. 투하 지점까지 직선으로 가고 투하 후 즉시 이탈합니다. 표적 상공에 머무는 시간은 0입니다. 0이요? 네, 원거리 투하니까요. 표적 위를 지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투하하고 바로 돌아와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비행 경로가 단순했어요. 진입, 투하, 이탈 3단계뿐이었습니다. 복잡한 기둥이 없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까? 23번입니다. 실전과 똑같은 조건으로요. 23번.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반복이었습니다. 경납고를 나올 때 윤지안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측 해외 지원 비함이었어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 요약뿐입니다. 보안 절차에 따라 반출은 안 되고 기지 내에서만 열람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했어요. 자랑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지를 나서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상한 현장이 아니었어요. 무기 성능을 자랑하는 브리핑을 예상했는데 본 것은 절차와 훈련과 체크리스트였습니다. KGB는 그 체계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중심이 아니라 구성 요소였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지는 무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훈련이 실전과 같고 실전이 훈련과 같은 구조. 그게 이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한국 시스템이 문서 맨 앞에 있었는가? 이제 그 질문의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제가 알던 세계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혼란스러웠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런데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프레임으로는 정리가 안 됐어요. 동맹구도 미국 중심, 한국은 보조. 그 틀에 오늘 본 현장이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전선을 멈추게 하느냐. 그게 진짜 질문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마야 로렌츠에게 연락했습니다. 워싱턴의 안보연구자였어요. 그녀는 제가 요청한 민간 피해 분석을 이미 보내왔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화상통화가 연결되자 그녀가 먼저 물었어요. 현장은 어땠습니까?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기 성능이 아니라 절차가 중심이었어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없었어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콜먼, 정밀 타격의 가치는 명중률이 아닙니다. 민간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민간 피해가 줄면 확전 명분이 사라집니다. 확전 명분이요?
네, 전쟁이 커지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민간인이 죽으면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보복이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정밀 타격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 상대편이 확전을 밀어붙일 근거가 약해져요.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밀이 평화를 만든다. 어제 메일에서 본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듣고 나니 논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워싱턴이 성과를 숨기라는 건 잘못된 방향입니까? 마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확전 위험을 줄이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역효과예요. 정밀 타격 성과를 숨기면 상대편은 태국이 무차별 폭격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확전 명분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맞았어요. 리처드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했습니다. 성과를 숨기면 진실이 왜곡되고 왜곡된 진실은 더 큰 갈등을 만들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난수티에게 연락했습니다. 표적 우선순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는 기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차를 타고 기지로 향했어요. 사무실에서 아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면 화면에 표적 목록을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 목표는 점령이 아닙니다. 마비예요. 마비요? 네, 적의 지휘 체계를 끊는 겁니다. 지휘 통제소를 치면 명령이 안 내려가요. 탄약고를 치면 보급이 끊깁니다. 로켓 발사대를 치면 공격 능력이 사라져요. 세 군데만 정확히 치면 전선이 멈춥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적이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지휘 통제소, 탄약고, 로켓 발사대, 각 표적의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었고 타격 순서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순서는 누가 정했습니까? 현장에서 정했습니다. 훈련하면서 검증했어요. 지휘 통제소를 먼저 치면 혼란이 생기고 그 혼란 틈에 탄약고를 칩니다. 로켓 발사대는 마지막이에요. 반격 능력을 없애는 거죠.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폭격이 아니었어요. 위과 수술이었습니다. 필요한 곳만 정확히 잘라내는 방식.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실을 나오려는데 아난이 저를 불렀습니다. 콜먼 평가관.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이웃 위원이 승인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추가 도입권을 자기 라인으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실전 투입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차유환이요. 조던 라인의 실세. 그가 성과를 자기 공으로 만들려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승인 자체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 승인을 지연시킵니까? 협상력이에요. 승인을 늦추면 우리가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조건을 양보하게 되죠. 그가 원하는 건 추가 도입의 주도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 어디에나 정치가 있었어요. 전선에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후방에서는 협상 카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지를 나서는데 연락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웨이가 태국 외교부와 또 만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항의에 가까운 접촉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성과가 알려지는 걸 막으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장웨이는 확산을 막으려 하고 차이웃은 승인을 늦추려 하고 리처드는 표현을 줄이려 합니다. 세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압박의 중심에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성과 그게 커지는 걸 모두가 경계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돌아오자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한 통화였어요. 콜먼 보고서 추안 언제 나와? 아직 정리 중입니다. 방향은 잡았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동맹 프레임으로는 안 됩니다. 뭐 현장에서 본 건 동맹 협력이 아니에요. 정밀 차단입니다. 태국이 한국 시스템을 중심으로 작전을 설계하고 그 작전이 전선을 멈추게 한 겁니다. 그걸 동맹 구도로 포장하면 사실이 왜곡됩니다. 리처드는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콜먼, 내가 뭘 받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워싱턴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 확전 요소를 줄이고 표현을 조절해. 그게 지침이야. 지침을 따르면 보고서가 거짓말이 됩니다. 진말이 아니라 관리야.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관리, 그 단어가 역겨웠어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만든 성과를 관리라는 이름으로 축소하려 했습니다. 보고서는 제가 씁니다. 책임도 제가 집니다. 콜먼 네,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건을 동맹 프레임이 아니라 정밀 차단으로 기록하겠다고. 그게 현장에서 본 진실이었으니까요. 밤 11시 김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내일 투입 조건 최종 점검합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참관하겠습니다. 김도윤은 절차의 약점을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있었어요. 27년 동안 그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점검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게 이 시스템이 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마지막 조각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오늘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어요. 누가 어느 편이냐에서 무엇이 전선을 멈추게 하느냐로, 그리고 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차단. 필요한 곳만 정확히 끊어서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방식. 그게 태국이 선택한 전략이었고 한국 시스템이 그 전략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창 밖으로 방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실전 투입 조건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문서에 적힌 절차가 현실이 될 거예요. 저는 그 현실을 어떻게 기록할지 이미 결정했습니다. 정밀 차단. 그게 제가 쓸 보고서의 프레임이었어요. 리처드가 뭐라고 하든 장외웨이가 어떻게 움직이든 차이웃이 무슨 수를 쓰든 현장의 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기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격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느긋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납고 앞에서 정비사들이 F16을 점검하고 있었고 상황실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향했어요. 니티콘 프라차야 대형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어요. 표적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지휘 통제서 2곳, 탄약고 1곳, 로켓 발사대 3, 우선 순위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공격 판단 기준 확인했습니다. 리티콘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문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비구역에서 김도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게이지 GB 키트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며 체크리스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14번 항목 이상 없음. 그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몇 번째 점검입니까? 3번째요. 한 번 더 합니다. 4번이나요? 김도윤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어요. 7전입니다. 한 번 놓치면 사람이 죽어요. 4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해야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단순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다시 체크리스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그가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17개 항목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팝콘 찬타라가 비행복을 입고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F16 앞에 서서 기체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긴장됩니까? 팝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장하면 실수해요. 훈련대로 하면 됩니다. 그의 대답이 담했어요. 23번 반복한 훈련. 그게 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올라 조종석에 앉았어요. 캐노피가 닫히는 소리가 경납고에 울렸습니다. 오전 6시 30분 출격이 시작됐습니다. F16이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올랐어요. 저는 상황실로 돌아가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비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진입 투하 지점 접근 이탈. 3단계가 화면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투하 지점까지 3분. 니티콘이 말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투하 팝콘의 목소리가 무전에서 들렸습니다. 화면에 투하 표시가 떴어요. 케이지가 기체에서 분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탈 중. 팝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F16이 방향을 틀어 복귀 경로로 진입했어요. 표적 상공에 머무는 시간은 0이었습니다. 원거리 투하 후 즉시 이탈 훈련에서 23번 반복한 절차가 실전에서 그대로 재현됐어요. 명주 확인. 니티콘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표적 파괴 표시가 떴어요. 지휘 통제소 하나가 무력화됐습니다.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그러나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2번째 출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표적을 로켓 발사되었어요. 같은 절차가 반복됐습니다.
진입 투하 이탈 명중 확인. 로켓 발사대 2기가 파괴됐어요. 안난 수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타작 집중 운영 지속. 탄약고는 다음 웨이브에서 처리한다. 그의 지시가 명확했어요.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CP4에서 7, 이모차 범위가 7, M 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활공사거리 약 103 km. 위협권 밖에서 투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오전 9시 첫 번째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지휘 통제소 2곳과 로켓 발사대 2기가 파괴됐어요. 민간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황실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었어요. 손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니티콘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에 오차가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그가 다듬어온 체크리스트가 실전에서 작동한 순간이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만 있었어요. 화의 전멸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에서 태국의 정밀 타격 성과가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군사 분석가들은 KGB 실전 운용이 정밀 차단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기사들을 후어봤어요. 한국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연락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웨이가 태국 외교부에 공식 항의를 전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성과가 과장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장웨이는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실전 기록은 이미 남아 있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오전 11시 차이파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달위원회를 통해 선과 발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 했어요. 그는 KGB 추가 도입을 자기 라인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난이 저에게 귀속말로 말했어요. 저 사람은 공을 가져가려는 겁니다. 현장에서 뭘 했는지는 관심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 선거가 나면 공을 차지하려는 자들이 나타나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1시 박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급했어요. 콜먼 평가관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범죄단지 경보를 다시 상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신고가 15건이에요. 한국인 납치와 감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에 놀랐습니다. 15건. 하루에 15건이면 어제보다 더 늘어난 거였어요. 작전과 관련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확인 안 됐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겹칩니다. 전선에서 성과가 나는 시점에 후방 위험이 올라가고 있어요. 같은 결제 라인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선의 승리와 후방의 위험 두 문제가 같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태국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면 양쪽에서 변수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이건 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리스크예요. 그렇게 써주세요. 박은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메모했어요. 국가 리스크,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상황실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전에 출격한 F-16이 기지로 복귀해 있었어요. 비행복을 벗고 정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했어요.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훈련대로 했을 뿐이라는 태도였어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실전 투입. 명중, 민간 피해제로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CP4에서 7, M. 활공거리 103, KM. 로켓 발사대 파괴 최소 2기.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7년 동안 다듬어온 절차와 23건 반복한 훈련이 만든 결과였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작동이었습니다. 절차가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이 절차를 지키고 그 결과가 전선을 멈추게 한 것이었어요. 동맹 구도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건 정밀 차단이었어요. 필요한 곳만 정확히 끊어서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방식. 그게 오늘 제가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까지 적어 놓은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CP4에서 7, 활공거리 103, KM. 로켓 발사대 파괴 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어요. 숫자만으로는 이 승리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새로운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재현성. 이 승리가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아난에게 연락했습니다. 추가 브리핑이 필요했어요. 그는 내일 아침 기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밤새 메모를 정리하며 질문 농독을 만들었어요. 무기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를 물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기지 교육실에서 날라린다 원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T-FACT의 교관이었어요.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커리큘럼 구조를 그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육의 핵심은 언어 통일입니다. 언어 통일이요? 네, 조종사마다 표현이 다르면 혼선이 생겨요. 투하 준비를 어떤 조종사는 대기라고 하고 어떤 조종사는 준비 완료라고 합니다. 실전에서 그 차이가 사고를 만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문제처럼 들렸지만 실전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어집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의 표현만 쓰도록 고정했어요. 훈련할 때부터 그 표현만 사용합니다. 몸에 배면 실전에서도 자동으로 나와요. 라린다는 용어집 사본을 건네줬습니다. 얇은 책자였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훑어봤습니다. 투하 준비, 투하 확인, 이탈 시작, 복귀 진입, 모든 단계에 정확히 하나의 표현만 지정되어 있었어요. 이 용어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도윤 책임자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국 측 매뉴얼을 기반으로 현장에 맞게 조정했어요. 김도윤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체크리스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어까지 통일하고 있었어요. 교육실을 나와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니키콘 프라차야가 규칙 문서를 재검증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제 실전 데이터로 규칙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재공격 판단 기준이요. 첫 번째 타격 후 표적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30초에서 45초로 늘렸습니다. 현장에서 판단 시간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규칙이 문서로 고정되어 있었고 변경 이력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즉흥적인 수정이 아니라 체계적인 업데이트였습니다. 이 규칙은 다음 작전에도 적용됩니까? 네, 표준으로 배포됩니다. 모든 조종사와 상황실 요원이 같은 기준으로 움직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전 경험이 규칙으로 바뀌고 규칙이 다시 실전에 적용되는 구조. 이게 재현성의 핵심이었어요. 정비구역으로 이동하자 김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크리스트 묶음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제 작전 후에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2군데요. 11번 항목과 15번 항목. 어떤 문제였습니까? 김도윤은 체크리스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11번 항목은 연결부 점검. 15번 항목은 임무자료 최종 확인이었어요. 어제 점검할 때 11번 항목에서 2초가 더 걸렸습니다. 표준 시간을 초과했어요. 원인을 확인해보니 점검 순서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2초 때문에요. 김도윤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초가 쌓이면 분이 됩니다. 분이 쌓이면 작전 시간이 밀려요. 작전 시간이 밀리면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초 그 작은 시간을 잡아내는 집착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어요. 이 체크리스트는 다른 기지에도 배포됩니까? 네, 표준 문서로 공유됩니다. 다른 기지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개인의 노하우가 아니라 조직의 표준이 되는 구조. 김도윤이 떠나도 체크리스트는 남는 것이었어요. 윤지안이 문서 패키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국 측 해외 지원 PM이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 작전 기록과 오늘 업데이트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모한 등급별로 분류해뒀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작전 기록, 장비 점검 이력, 규칙 변경 사항, 교육 업데이트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 있었어요. 이 문서 체계는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2022년 인도 때부터요. 처음에 이영기가 들어왔을 때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하필은 먼저 T-FACTH는 나중에 통합했어요. 이영기 2022년 저는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체계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아난을 만났습니다. 그는 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차이훈 위원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추가 도입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라인에서 계약을 처리하겠다고요? 실전 성과를 자기 공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표준 절차 문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가 뭘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을 정치로 덮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방패가 되는 구조였어요.
기록이 남아있으면 공을 가로채기 어렵습니다. 리처드 특사 쪽에서도 압박이 있습니다. 아난이 말을 이었어요. 공개 수위를 조정하라고 합니다. 성과를 너무 크게 발표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록은 기록대로 남깁니다. 발표 수위는 협의할 수 있지만 기록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요. 저는 그의 대답에서 원칙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현장의 진실 사이에서 그는 기록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박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콜먼 평가관님 범죄단지 관련 추가 보고 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국인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어요. 공관과 합동 대응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취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리스크로 분류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전선의 승리와 후방의 위험이 같은 결제선에 올라가 있었어요. 선과 보고서의 안전경보가 함께 붙어야 했습니다. 보고서의 별도 섹션으로 포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 후방이 무너지면 전선도 흔들립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박은영의 말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작전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선과 후방을 연결하는 문서가 되어야 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하늘 본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나다의 언어 통일, 리티콘의 규칙 업데이트, 김도윤의 체크리스트 표준화, 윤지안의 문서 체계 각각 다른 영역이었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현 가능한 시스템. 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프레임이 명확해졌어요. 이 승리는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폭탄 공급자가 아니었어요. 절차를 작동시키는 파트너였습니다. 교육 기준을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고정하고 문서 체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한국의 한 일이었어요. 저는 보고서 초안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동맹협력평가에서 정밀 차단 체계 분석으로. 이게 현장에서 본 진실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뭐라고 하더니 프레임은 바꾸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태국 공군 내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기지회의실에 4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조종사, 정비사, 상황실, 요원 교관 그리고 조달라인 관계자들까지. 저는 맨 뒷줄에 앉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 브리핑이 단순한 성과 발표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난 수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첫 문장을 말했어요. KGB 실전 운용 성과를 확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하는 내용은 내부 문서로 기록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나는 화면에 작전 결과를 띄웠어요. 표적 파괴 현황, 명중률, 민간 피해 여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조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할 수 있느냐? 아난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표준 절차 문서가 떴어요. 임무자료 입력 투어 아트 찾내다. 이탈, 복귀까지 모든 단계가 문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어제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회의실에 술렁이 퍼졌어요. 표준 채택. 그거니 절차가 더 이상 시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운용 기준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윤을 찾아 시선을 돌렸어요. 그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있었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어요.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27년 동안 그가 다듬어온 체크리스트가 공식 문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나린다가 교육 기준 업데이트를 발표했어요. 리티콘이 상황실 규칙 변경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윤지안이 문서체계 현황을 보고했어요.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이야가 들어왔어요. 그는 단상옆 좌석에 앉으며 아난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차이 자리에 온 건 성과를 가로채려는 시도일 수 있었습니다. 아난의 발표가 끝나자 차이웃이 손을 들었습니다. 추가 도입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차이웃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조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추가 도입도 조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현장의 노력을 조달위원회의 공으로 돌리려 하고 있었어요. 아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 전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표준 절차 문서를 보셨습니까? 김도윤이었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차이웃을 바라봤어요. 이 문서에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작성자, 교육 기준 설계자, 규칙 검증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도윤의 말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기록이 남아있으면 공을 가로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이웃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준 절차 문서가 그의 시도를 막은 것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연락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회의가 접촉 전략을 수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공식항해 관리 모드로 바꿨습니다. 성과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확산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의도 실전 기록의 무게를 느낀 것이었어요. 숨길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전략을 바꾼 겁니다. 오후 2시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한 통화였어요. 콜만 보고서 초안봤어. 의견 있으십니까? 표현을 좀 조정해야겠어. 정밀 차단 체계라는 표현이 너무 강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게 현장에서 본입니다. 사실이라도 표현은 조절할 수 있잖아. 협력 기반 운용 체계 정도로 바꾸면 어때? 한국 시스템이 중심이라는 게 빠집니다. 그게 문제야. 한국 시스템이 중심이라고 쓰면 파장이 커져.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파장. 그가 걱정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파장이었어요. 보고서는 제가 씁니다. 책임도 제가 집니다. 콜먼 네.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 이대로 올릴 거야. 네. 리처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내 판단이야. 그런데 결과는 내가 감당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리처드의 압박은 끝까지 계속됐지만 기록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4시 박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콜먼 평가관님, 범죄단지 관련 최종 수치 보고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2024년 기준 한국인 피해 신고 220건입니다. 공관과 기관 합동 집계예요. 이건 치가 아니라 국가 리스크입니다. 220건. 저는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1년에 220건이면 거의 이틀에 한 건골이었어요.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면 됩니까? 안전 위협 섹션에 포함해주세요. 전선 성과와 후방 리스크가 같은 결제선에서 움직인다는 걸 명시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전선과 후방 두 문제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였어요. 다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이 수치가 결제 문장에 들어가면 단순 치안 이슈로 묻히지 않습니다. 국가 리스크로 공식화되는 거예요. 박은영의 말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이 수치를 강조하는지 이해했어요. 숫자가 문서에 박히면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오후 5시 기지에서 재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실전에서 사용한 절차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훈련이었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지켜봤습니다. 탑콘이 다시 출격했어요. 같은 비행 프로파일, 같은 투하 절차, 같은 이탈 경로.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리티콘이 상황실에서 재공격 판단 규칙을 적용했어요. 라린다가 교육 기준대로 용어를 확인했습니다. 김도윤이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어요. 훈련이 끝나자 아나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재연 훈련 완료. 어제와 동일한 결과 확인. 상황실의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할 수 있다. 그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3중 인증, 데이터, 권위, 현장 반응 3가지가 모두 갖춰진 것이었어요. CP4에서 7, M라는 정밀도 데이터, 태국 공군 공식 브리핑이라는 권위, 재연 훈련 성공이라는 현장 반응. 이 3가지가 결합되면서 성과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 최종본을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정밀 차단 체계 분석으로 확정했어요. 본문에는 오늘 확인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표준 절차 채택, 재연 훈련 성공, 범죄 단지 안전 수치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았어요.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떠올랐어요. 결과는 내가 감당해. 그 말은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인정이기도 했어요. 내 판단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결제 라인으로 올라갔어요. 최종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플랫폼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결론을 바꿨다. 그 문장을 지켜낸 것이었어요. 창 밖으로 방콕의 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내 편견이 무너진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보조가 아니었어요.
절차를 만들고 표준을 고정하고 시스템을 작동시킨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2025년 12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5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국에서 가져온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준 절차 문서 사본이었어요. 김도윤의 이름이 작성자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김도윤에게서 메일이 왔었어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후임에게 인계했다는 보고였어요. 27년 동안 현장을 지킨 그가 드디어 자리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일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절차가 자리 잡을 때까지 현장을 지키는 사람 나린다에게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교육 기준 최종본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가 만든 용어집과 커리큘럼은 이제 태국 공군의 공식 교범으로 채택됐습니다. 새로운 조종사들이 그 기준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녀의 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실전이 되고 실전이 다시 훈련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 문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환하는 구조, 끊기지 않는 체계, 그것이 재현 가능한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박은영에게서는 안전경보 체계의 최종 정리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범죄단지 관련 한국인 피해 신고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보 체계가 공식화되면서 더 이상 단순한 치안 문제로 묻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 리스크로 공식 분류되어 결제 라인에 고정된 것입니다. 박은영의 메일에는 핵심적인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입니다. 보이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문서에 명확히 남으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차이파야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표준 절차 문서가 공개되면서 그의 공로 독점 시도는 힘을 잃었습니다. 기록 앞에서 정치는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추가 무기 도입권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조다리원회는 현장 실무 라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승리는 현장을 기록한 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장외 역시 자신의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시스템의 성과 자체를 부정하려 했지만 실전 기록이 가진 무게 앞에서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확산 차단에서 성과 관리 및 속도 조절 모드로 후퇴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압도적인 성과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 확산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리처드 코엔은 마지막까지 보고서의 표현 조절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의 본문을 끝내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린 최종 보고서는 그대로 결제되었습니다. 플랫폼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결론을 바꿨다. 그 문장이 미국의 공식 기록에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리처드는 며칠 전 저에게 아주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 판단이 맞았어. 인정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과는 없었지만 인정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7월에 처음 받았던 그 작전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디식 운용 계획이 아니라 KZGB 통합 절차가 맨 앞에 배치되어 있던 그 문서. 그때 저는 한국은 당연히 뒤에 붙이면 되는 보조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 이제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승리는 단순한 동맹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밀 차단을 가능하게 만든 명확한 절차와 표준이었습니다. 그 절차는 단순히 군사기지에서만 작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쿠방의 안전경보와 같은 결제선 위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선의 기록을 축소하려는 워싱턴의 압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현장의 표준 절차는 이미 확고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치가 기록의 힘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첫 번째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주일 전 국무부 회의실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립이라 하는 나라잖아. 그것이 제 사건 기록의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온몸으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스스로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절차를 만들고 표준을 고정하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나라. 그것이 제가 태국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의 실력이었습니다. 김도윤이 27년 동안 체크리스트를 끊임없이 다듬은 것처럼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왔습니다.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단순한 승전보로 남기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승리는 단 한 번의 뛰어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승리의 기준이었습니다. 전장을 멈추게 한 것은 파괴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표준 절차였습니다.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전 명분을 원천 차단하며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방식. 그것이 바로 정밀 차단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그 정밀 차단을 완벽하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의자의 등에 기대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미국 플랫폼이 전장의 유일한 중심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데 5달이 걸렸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그 오만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은 명백히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책상 위 문서 더미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지안이 마지막 날 저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때는 저를 자극하는 도발처럼 들렸던 그 문장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스스로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떳떳한 자신감. 저는 메모지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의 눈이 이제 막 멈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에서 한국을 더 이상 보조적인 위치로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저에게 남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한국 최고를, 한국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 분발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독 유나였습니다.